여러분, 비 내리는 밤, 제 며느리와 선을 넘은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외로움이 사람을 어떻게 미치게 만드는지 아세요? 저는 박민준, 63살이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비밀을 오늘 여러분께 솔직히 털어놓으려 해요. 32살 지은이, 그 착한 아이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세상에 숨겨진 말 못할 고통이 너무 많아요. 특히 외로움. 그 외로움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상상도 못할 선택을 하게 하죠. 제 경우엔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금기의 선을 넘은 일이에요. 후회, 당연히 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질 만큼 달콤하고 따뜻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자,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비가 쏟아지는 그 밤, 지은이가 젖은 옷으로 돌아와 제게 안겼을 때 제 심장은 오랜만에 살아난 기분이었어요. 외로움은 바닷가 마을에서 살다 보면 익숙해지지만 갑자기 찾아오는 온기가 그걸 다 깨우죠. 저는 평생 바다와 싸워왔어요. 어선을 몰며 파도를 이겨내고 가족을 부양했죠. 아내가 암으로 먼저 떠난 날부터 현우와 둘이 살았어요. 현우가 결혼할 때 집에 웃음소리가 돌아왔어요. 지은이, 그 아이의 부드러운 미소가 제 집안을 채웠죠. 하지만 현우의 실패와 도망으로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외로움은 조용히 시작돼요. 처음엔 밤에 TV를 혼자 보는 게 지루할 뿐이지만 점점 가슴이 텅 빈 것처럼 아프고 숨이 막히죠. 저는 그 외로움에 지쳐서 제 인생에서 상상도 못할 길로 들어섰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후의 공허함, 그게 저를 지은이에게로 이끌었어요. 이 이야기는 제 고백이자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인생 이야기예요. 바닷가 마을의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제 삶을 펼쳐보겠어요. 아내가 떠난 날, 저는 바다를 보며 울었어요. 현우가 아직 젊었을 때 그놈을 키우는 게 제 전부였죠. 대학 돈을 모으기 위해 어선을 팔았고 현우가 직장을 잡을 줄 알았는데 그놈은 헤매기 시작했어요. 지은이가 올 때까지 저는 혼자 바다를 마주하며 외로움과 싸웠어요. 그녀의 웃음이 제 마음을 녹였지만 현우의 도망으로 다시 어둠이 와서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외로움의 무게를 느껴보시고 공감해 주시길 바래요. 이건 단순한 비밀이 아닌 인간의 약함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외로움을 돌아보게 되길 바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제 아들 현우는 어렸을 때부터 바람둥이 같은 녀석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는 중간이었지만 친구들이 많아서 항상 웃음소리가 많았죠. 하지만 끝까지 한 적은 없었어요. 축구팀에 들어갔다가 한 달 못 지나 그만두고 악기 배우겠다고 기타를 샀다가 2달 만에 방구석에 쌓아놓았어요. 고등학교 시절 저는 바다에서 일하느라 바빴지만 현우의 교사로부터 전화가 오곤 했어요. 박현우 군은 잠재력이 있지만 끈기가 부족합니다. 라고요. 대학 입시 때도 헤맸어요. 아버지, 저는 바다를 좋아해요. 해양학과로 갈게요. 라고 하더니 입학 후 경제학과로 전과하고 결국 컴퓨터공학으로 바꿔 졸업했어요. 졸업식 날 저는 뿌듯했지만 현우의 눈빛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첫 직장은 서울의 IT 회사였어요. 급여도 좋고 안정적일 줄 알았는데 3달 만에 그만뒀어요. 아버지, 업무가 재미없어요. 제 꿈은 창업이에요. 라고요. 저는 말렸어요. 현우야, 안정적인 직장에서 경험 쌓고 사업은 나중에 하지만 듣지 않았죠. 다음 직장은 바닷가 카페 알바였어요. 아버지, 여기서 커피 만들며 느낌이 와요. 제 카페를 여는 거예요. 저는 웃으며 좋은 꿈이야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걱정됐어요. 그러다 현우가 지은이를 만났어요. 지은이는 서울에서 온 도시적인 여자였어요. 은행에서 일하는 착실한 아이, 대학 시절 현우와 같은 모임에서 만난대요. 현우가 결혼하자고 하니 지은이가 오빠, 좋아요.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라고 답했대요. 결혼식은 바닷가에서 올렸어요. 지은이가 하얀 드레스 입고 절하며 아버님, 잘 부탁드려요 라고 할 때 저는 눈물이 핀 뻔했어요.
그 후 집안이 변했어요. 지은이가 아침마다 김치찌개나 비빔밥을 차려주고 현우와 둘이 소파에 기대 TV를 보는 모습이 따뜻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내를 그리워했지만 동시에 기뻤어요. 하지만 현우의 꿈이 다시 시작됐어요. 아버지, 바닷가에 카페를 차릴게요. 관광객이 많아서 성공할 거예요. 지은이가 오빠, 돈은 제가 모을게요 하며 자기 월급 전부를 적금으로 넣었어요. 지은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고 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가족이잖아요. 오빠의 꿈을 응원해야죠 라고요. 현우는 밤늦게까지 바닷가에서 이치 선정하고 인테리어 아이디어를 뽑았어요. 지은이는 피곤한 얼굴로 은행 다니며 돈을 모았죠. 어느 날 현우가 아버지, 대출 받았어요. 은행에서 빚내서 카페 자금 만들었어요. 성공할 거예요 라고 자랑했지만 저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카페 개업일, 지은이가 케이크를 구워오며 오빠, 오늘부터 새 시작이에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개업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어요. 손님이 적었어요. 비싼 커피 가격과 접근성 문제로요. 현우는 처음엔 웃으며 기다려보자 라고 했지만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너 직장 그만두고 카페에서 일해. 지은이는 그래, 오빠, 카페가 잘 되면 좋겠어요 라고 따라 나섰어요. 하지만 적자만 쌓였고 빚이 불어났어요. 채권자들이 카페로 찾아오고 현우는 스트레스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어느 밤 현우가 전화로 아버지, 사업이 망했어요. 빚이 너무 많아요. 집도 압류될 거예요. 저 해외로 좀 피해야 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라고 하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그게 마지막 연락이었죠. 나중에 알았지만 현우는 이미 집과 차를 잃고 제주도로 도망쳤어요. 지은이가 혼자 남겨진 거예요. 그녀는 처음엔 강했어요. 아버님, 현우 소식 없으세요? 라고 연락했지만 점점 목소리가 약해지고 울음이 섞였어요. 저는 그때부터 지은이를 도울 방법을 생각했지만 아직은 막막했어요. 현우의 무책임한 선택이 우리 가족을 완전히 파괴한 거예요. 현우가 왜 그렇게 됐을까? 저는 항상 생각해요. 어린 시절부터 끈기가 없었던 그놈을 더 엄하게 키울 걸 그랬나요? 지은이의 고통을 보며 저는 자책했어요. 현우가 사라진 후 지은이가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아버님, 현우 소식 없으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 지은아, 너는 어떻게 지내? 괜찮아요. 친구 집에 머물면서 일자리 찾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저는 그녀의 피곤한 목소리를 느꼈어요. 처음엔 현우가 몇 일 만에 돌아올 줄 알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내를 두고 어디까지 가겠어? 하지만 한 주, 둘 주, 한 달이 지나도 소식 없었죠. 지은이는 필사적으로 버텼어요. 바닷가 레스토랑에서 서빙 일을 하고 야간에 공장 조립 라인에서 일하고 심지어 택시기사로 밤길을 달렸대요. 하루에 3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커피로 버티며요. 하지만 채권자들은 집요하게 쫓아왔어요. 김현우 아내지. 남편 어디 숨겼어? 모르겠어요. 저도 연락이 안 돼요. 그럼 내가 갚아. 보증 섰잖아. 지은이는 그때까지 보증을 섰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현우가 몰래 그녀의 도장을 찍어 대출 보증을 세운 거였죠. 전화벨이 하루에도 20번 울리고 문 앞에 사람들이 서성이는 게 지은이를 더 지치게 했어요. 결국 친구 집에서도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됐어요. 어느 비 오는 밤 우리 집 현관 앞에 큰 가방 하나 들고 지은이가 울고 있었어요. 훌쩍훌쩍 소리가 TV 소리를 뚫고 들어왔죠. 나가보니 지은이가 바닥에 앉아 울고 있더군요. 지은아,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아버님, 죄송해요. 갈 데가 없어서. 며칠만 부탁드려요. 그녀의 얼굴은 한 달 3살이 확 빠지고 옷은 구겨지고 눈 밑은 파랗게 짙어져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도망친 현우를 생각하니 화가 났지만 지은이를 돌려보낼 수 없었죠. 들어와. 시집온 딸인데 왜 밖에서 울고 있어? 그렇게 우리의 기이한 동거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저는 오랜 혼자살이에요. 아내가 떠난 후 현우가 결혼할 때까지 집은 항상 조용했죠. 갑자기 며느리가 들어오니 부담스럽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어요. 아들이 빚지고 도망가고 며느리가 시아버지 집에 얹혀 사는 꼴이잖아요. 괜히 창피하고 떳떳하지 못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지은이한테 딱히 챙겨주려 하지 않았어요. 방 하나 준 정도로요. 지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며칠은 저와 마주치지 않으려 했었어요. 제가 거실에 있으면 방으로 들어가고 제가 방에 있으면 거실로 나오고 밥도 따로 먹으려 했어요. 지은아, 밥은 같이 먹자. 혼자 해먹기도 귀찮아.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따로 할게요. 패 끼치기 싫어서요. 무슨 패야. 가족인데. 그래도 지은이는 계속 눈치를 보더라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나가고 밤 11시 넘어서 돌아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가끔 세탁기 소리나 샤워 소리로만 집에 있는 걸 알았죠. 저도 딱히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어요. 서로 부담 없이 지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화는 얼마 가지 못했어요. 어느 저녁, 집 앞에 채권자들이 나타나서 시작됐죠. 박현우 아버지 맞으세요? 아들 어디 있어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럼 며느리는 어디 있어요? 며느리라도 만나봐야겠는데 마침 지은이가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지은이를 보고 달려갔어요. 야, 김현우 아내지? 남편 어디 갔어? 저도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부부가 모를 리 없지. 어디 숨겼어? 지은이 얼굴이 새파래지며 떨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이상하게도 지은이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여기 내 집 앞이니까 당장 가세요. 돈부터 받고 가죠. 며느리가 갚든 아버지가 갚든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갚아야 해요? 그 사람들이 계속 우겼어요. 지은이는 벌벌 떨고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 불러봐요.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돈 달라는 게 죄예요. 남의 집 앞에서 협박하는 게 죄 아니에요. 겨우 그들을 쫓아냈어요. 내일 또 올 거예요. 라고 협박하며 가더군요. 그들이 가고 나서 지은이를 보니 얼어붙은 듯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괜찮아. 지은아 죄송해요. 아버님 쟤 때문에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뭐가 있어. 그날 밤 지은이가 처음으로 저한테 마음을 털어놨어요. 거실에서 차 마시며 아버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우는 연락도 안 되고 빚쟁이들은 계속 찾아오고 저 정말 모르겠어요. 그때 지은이 얼굴을 보니 정말 막막해 보이더라고요. 눈가에 눈물 맺히고 어깨 축 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일단 여기서 지내면서 천천히 생각해보자. 내가 있으니까 너무 메마라. 아버님.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사람들 오면 내가 막아줄게. 걱정 마. 그때 지은이가 처음으로 저를 고마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날부터 우리 사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은이가 저를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건 후 우리 사이에는 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지은이가 저를 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제가 저녁 해드릴게요. 괜찮아요. 지은아, 너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아니에요. 제가 얹혀 살고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그렇게 함께 저녁 준비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지은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나 힘든지, 현우에 대한 걱정도 털어놓았어요. 아버님, 현우 아직 연락 없죠? 응, 없어. 그놈 원래 그렇다. 문제 생기면 꼬리 빼고 도망가. 저는 아직도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지은아, 너무 망하지 마. 실망만 커질 거야. 그런 대화를 나누며 지은이 표정을 보면 안쓰러웠어요. 아직도 현우를 기다리는 게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놈이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지은이 같은 여자가 현우를 기다린다는 게 안타까우면서 한편으로는 그 기다림이 헛될 거라는 생각에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며칠 뒤 지은이가 아팠어요. 감기가 심하게 와서 열나는데도 일 나가려 했어요. 지은아, 오늘은 쉬어. 몸이 저래서 어떻게 일을 해? 아니에요. 아버님,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몸이 먼저지. 결국 제가 억지로 잡아 쉬게 했어요.
약국에서 약 사다 주고 죽도 끓여줬어요. 아내가 죽고 나서는 누구를 이렇게 돌봐준 적 없었거든요. 지은이 이마에 손을 대서 열을 재는데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부드러운 피부 감촉, 지은이가 저를 올려다보는 눈빛, 뭔가 예전과 다른 감정이 스며드는 걸 느꼈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뭘 고마워해? 당연한 거지. 그때 지은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단순한 고마움이 아닌 더 깊은 감정이 담긴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그 애를 더 자세히 보게 되더라고요. 지은이는 정말 예쁜 아이였어요. 아픈 와중에도 얼굴이 하얗고 예뻤고 가끔 웃을 때는 매력적이었어요. 현우 그놈이 어떻게 그런 여자를 두고 도망갔나 싶을 정도로요. 그리고 착하기까지 했어요. 아픈 와중에도 제가 설거지할게요 라고 하고 조금 나아지니까 바로 내일부터 일 나가야겠어요 라고요. 어느 저녁 지은이가 일찍 들어온 날 같이 TV 보며 맥주 한 캔씩 마시게 됐어요. 아버님도 외롭죠? 갑자기 지은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냐? 아니, 저도 요즘 정말 외로워서요. 현우는 연락도 없고 친구들도 제 상황 알고는 연락 안 하고 그런데 아버님도 혼자 계시니까 더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정말 오랫동안 누군가 제 외로움을 알아준 적 없었거든요. 그러게 외롭긴 하지 저도요. 근데 이상하게 아버님이랑 있으면 덜 외로워요. 그때 지은이가 제 쪽으로 살짝 몸을 기울이며 말하더라고요. 맥주 때문인지 얼굴이 살짝 빨갛게 상기돼 있었고 눈빛도 평소보다 촉촉해 보였어요. 나도 지은이가 있으니까 덜 외롭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뭔가 미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닌 그냥 외로운 남자와 여자로서 서로를 인식하는 그런 순간이었죠. 그날 밤 이후로 우리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우연히 손이 닿으면 둘 다 깜짝 놀라게 되고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게 되고 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더 의식하게 되는 그런 감정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지은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게 됐고 지은이도 제가 볼 때마다 살짝 얼굴을 붉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이가 완전히 지쳐 쓰러진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그날 지은이는 정말 늦게 들어왔어요. 밤 12시 넘어서 문 여는 소리도 평소보다 힘없더라고요. 거실에서 TV 보던 제가 나가보니 지은이가 현관에서 벽에 기대서 있었어요. 지은아, 왜 그래? 아니에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그런데 보니 얼굴이 새하얗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하게 생겨 있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뭔가 안 좋아 보이긴 했는데 그날은 정말 심했어요. 어디 아프냐? 아니요, 그냥 피곤해서요. 그러더니 갑자기 몸이 휘청하면서 쓰러지려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지은이를 받아챘죠. 지은아, 괜찮아? 아버님, 정말 괜찮아요. 괜찮다고 하는데 온몸에 힘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일단 소파에 눕혀놓고 이마를 만져보니 열나고 있었어요. 열이 이렇게 나는데 병원 가자 안 돼요. 그냥 집에서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병원비 아까워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아픈데도 돈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무슨 소리야. 일단 방에 들어가 쉬어 지은이를 부축해서 방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지은이가 걷는 것도 힘들어해서 거의 제가 안고 가다시피 했죠. 그때 지은이 몸에서 나는 향기, 부드러운 감촉,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옷 갈아입고 이불 덮고 있어. 내가 약 사러 갔다 올게. 아버님, 정말 괜찮아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돼요. 안 돼, 말 안 들으면 억지로라도 병원 데려간다. 약국에서 해열제하고 감기약 사다. 집에 와보니 지은이가 이불도 제대로 안 덮고 자고 있더라고요. 옷도 그대로 입고요. 지은아, 일어나 봐. 약 먹어야지. 지은이를 깨워서 약을 먹이는데 워낙 힘이 없어서 물컵 들기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입에 물 떠줬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됐으니까 푹 쉬어. 그런데 지은이가 계속 뒤척이며 잠을 못 자요.
열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찬물에 수건 적셔 이마에 올려줬죠. 지은이가 안도하는 듯한 숨 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손을 잡더군요. 그 순간 전율 같은 게 느껴졌어요. 지은이 손이 부드럽고 따뜻했는데 그 감촉이 이상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날 밤 내내 지은이를 돌봤어요. 중간중간 열이 나르락 내리락해서 수건 갈아주고 물 먹여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은이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됐어요. 아픈 와중에도 정말 예뻤어요. 긴 속눈썹, 오똑한 코, 도톰한 입술, 그리고 가끔 잠꼬대로 아버님이라고 부르면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새벽 4시쯤 됐을까요? 지은이가 깨어나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버님,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줘요? 아이고, 갑자기 왜 울어? 많이 아프냐? 아니에요. 너무 고마워서요. 현우도 제가 아플 때 이렇게 안 해줬는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지은이가 현우한테 제대로 사랑받지 못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놈은 원래 그런 애야. 너한테 소홀했겠지. 아버님은 현우랑 달라요. 정말 따뜻해요. 그때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 확 끌리는 감정이 들었어요. 지은아, 넌 이런 대우 받을 사람이 아닌데 현우 그놈이 너무 나했어. 이렇게 말하고 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공기가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뭔가 위험한 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아버님, 지은이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더 부드럽고 더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응, 이런 말씀 좀 하는데요. 저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무슨 기분? 누군가한테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기분, 보호받는 기분 말이에요. 그때 지은이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더니 자기 뺨에 갔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이 순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하지만 지은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보는 눈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보는 그런 눈빛이었죠. 그리고 저도 더 이상 지은이를 며느리로만 볼 수 없게 됐어요. 그냥 아름다운 여자, 나를 필요로 하는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새벽, 우리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지은이가 많이 고와져 있었어요. 열도 내리고 얼굴색도 돌아왔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서로 어색해하더라고요.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 때문인 것 같았어요. 아버님, 어젯밤에 제가 이상한 말 많이 했죠? 아니야. 아픈데 당연한 거지. 하지만 둘 다 그날 밤의 대화가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후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함께 저녁을 차리고 TV를 보며 웃고 서로의 외로움을 위로했어요. 어느 밤 지은이가 갑자기 아버님, 저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했어요. 저도 모르게 나도 그래 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우리는 처음으로 입을 맞췄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죠. 하지만 이성이 우리에게 이건 잘못됐다고 속삭였어요. 우리는 죄책감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아버님,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은이가 물었고 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행복하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그 후로 우리의 손길은 부드러워지고 눈빛은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아직 선을 넘지 않았어요. 이성의 가장자리에서 줄타기를 했죠. 어느 가을 저녁,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던 밤이었어요. 지은이가 일찍 돌아와 창밖을 보며 서 있었죠. 아버님, 비가 오네요. 요즘 마음이 이상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창가에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떨림을 느꼈죠. 지은아, 나도 그래. 너와 함께 있으니 외로움이 사라져. 하지만 이게 맞는 걸까? 우리는 마주봤어요. 빗소리가 커지며 지은이가 다가왔어요. 아버님, 저 당신을 사랑해요. 현우가 아닌, 진짜로 그 말에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내가 떠난 후 처음 느껴보는 감정. 나도, 지은아, 너를 여자로 봐. 빗속에서 우리는 입을 맞췄어요. 세상이 멈춘 듯 했죠. 키스를 끝내고 우리는 안고 속삭였어요. 이게 시작인가, 끝인가?
그 밤 우리는 과거를 털어놓았어요. 지은이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홀로 자란 이야기를, 저는 아내와의 추억을. 그 고백이 우리를 묶었어요. 비가 그치지 않는 밤, 우리는 온기를 나누며 잠들었어요. 다음 날 지은이가 부끄러워하며 아버님, 어제 술 기운이었나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아니야, 진심이었어 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시 안았어요. 이 사랑이 잘못된 줄 알면서 멈출 수 없었어요. 고백 후 우리 집은 달라졌어요. 아침, 지은이가 비빔밥을 차리며 아버님, 오늘 제 특기 요리예요. 같이 먹어요 하며 웃었어요. 너무 사랑스러웠죠. 함께 바닷가 산책하며 파도 소리를 들었어요. 지은아, 내 꿈은 뭐야? 작은 카페를 차리고 싶어요. 현우처럼 실패하지 않게요. 저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나도 젊었을 때 바다에서 일했어. 함께 해보자. 어느 날 마을 어르신이 아프다고 해 과일을 사다 방문했어요. 박씨 며느리가 참 착하네요 라고 했지만 우리는 속으로 긴장했어요. 집에 돌아와 지은이가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아버님, 오늘 고마워요. 이런 일상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속삭였어요. TV를 보며 안아 누워 현우 얘기를 피하며 행복을 만끽했어요. 주말에 김장을 했어요. 지은이가 배추 담그며 아버님, 이래서 김치가 맛있어요 라고 웃으니 저도 웃었어요. 그런 일상이 사랑을 키웠어요. 하지만 밖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졌어요. 지은이가 아버님,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라고 했어요. 저는 괜찮아. 우리가 행복하면 돼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마을에서 소문이 돌았죠. 박민준 집에 며느리가 왜 사냐? 남편 없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찾아와 민준씨, 지은이씨 괜찮아요? 현우 소식 없나? 하며 눈치를 줬어요. 지은이는 직장에서 수군거림을 견디기 힘들었어요. 언니, 시아버지 집에 왜 사? 이상하지 않아요? 퇴근 후 지은이가 울며 아버님, 저 때문에 당신한테 누가 되나봐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녀를 안으며 아니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나이 차이와 현우 생각하면 죄책감이 들어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어요. 지은이는 현우가 날 버렸는데 왜 우리가 죄인처럼 살아야 해요? 라고 울었고 저는 사회가 우리를 용납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어요. 어느 오후 현관에서 앉고 있는데 이웃이 지나가다 봤어요. 야, 저게 뭐야 소리에 우리는 황급히 떨어졌어요. 그날 밤 지은이가 아버님, 우리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고 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행복하니까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 저는 소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지은이가 젖은 채로 들어왔어요. 아버님, 오늘 직장에서 또 소문났어요. 마시고 싶어요. 우리는 소주를 기울이며 솔직해졌어요. 지은아, 너 없인 나 못 살아. 하지만 현우가 알면. 현우는 날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버님만이 날 지켜주셨어요. 그녀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술 기운에 우리는 끌어안았어요. 지은아, 이 순간만이라도. 그 밤 우리는 선을 넘었어요. 부드러운 피부, 따뜻한 숨결, 꿈 같았죠. 죄책감이 스쳤지만 온기가 모든 걸 덮었어요. 새벽에 지은이가 제 품에 안겨 아버님, 후회 안 해요 라고 물었어요. 아니, 이게 우리의 사랑이야. 우리는 비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다음 날 미소 지었지만 현실이 다가왔어요. 지은이가 아버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라고 물었고 저는 행복한 게 죄가 아니야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어요. 그 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사랑했어요. 지은이가 아버님, 제주도 가볼까요? 잠깐이라도 하며 제안했어요. 우리는 비밀 여행을 계획했어요. 바닷가 호텔에서 손잡고 현우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었죠. 그때 가서 생각하자. 너 없이 못 살아. 저는 은반지를 사서 이건 우리의 약속이야 라고 줬어요. 지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영원히 함께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소문은 커졌고 이 사랑이 지속될 수 있을까라고 물었어요. 행복은 달콤했지만 폭풍이 다가왔어요.
어느 날 지은이가 전화기를 보며 아버님, 현우 친구한테 문자가 왔어요 라고 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죠. 그 불안감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우 전화 이후로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서로 사랑했지만 예전만큼 편안하지는 않았어요. 언젠가 끝날 거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지은이도 예전만큼 밝지 않았어요. 가끔씩 멍 때리거나 갑자기 한숨 쉬거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은이가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는데 표정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버님, 오늘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전화? 현우 친구라는 사람이 연락했는데 현우가 곧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곧, 언제? 이번 달 말쯤에. 빚도 어느 정도 정리됐고 서울에서 일자리도 구했다고. 이번 달 생각해봐도 훨씬 빨랐어요. 내년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몇 주 후라니. 그날 밤 우리는 서로 말없이 있었어요.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끝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지은아, 현우가 돌아오면. 알아요. 모든 게 끝나는 거죠. 미안하다. 왜 미안해하세요? 저도 행복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지은이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날이 올 줄은 알았지만 막상 닥치니까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그날 밤 지은이는 소파에 앉아 한참 울었어요. 아버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현우가 돌아오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저는 그녀를 안으며 지은아, 우리가 사랑한 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가혹하죠. 우리는 서로를 안고 밤을 보냈어요. 다음날 아침, 지은이가 조용히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지만 그날의 식사는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며칠 뒤에는 더욱 절망적인 소식이 왔어요. 현우가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현우예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현우야, 너 어디야? 아버지, 저 제주도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서울로 올게요. 이번 주 토요일에 집에 들어가려고 해요. 이번 주? 네, 회사에서 빨리 나오라고 해서요. 지은이한테도 미리 말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은 거예요. 내년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번 주라니. 저녁에 지은이한테 그 소식을 전할 때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정말요? 아버님, 현우가 돌아온다고요? 응, 이번 주 토요일에 집에 온대. 지은이가 소파에 주저앉더라고요. 충격으로 몸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아버님,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이야기 들키면 어떻게 돼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진정해, 지은아. 우리가 조심하면 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정말 이상한 시간을 보냈어요. 겉으로는 평소처럼 지내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둘 다 혼란스러워했거든요. 지은이는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못 이루고 저는 소주를 마시며 창밖바다를 바라봤어요. 현우가 돌아오면 정말 모든 걸 숨길 수 있을까? 혹시 들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지은이와의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들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현우는 제 아들이고 지은이는 그 아들의 아내인데 제가 너무 선을 넘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어요. 지은이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거든요. 그걸 그냥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었어요. 지은이는 더 복잡한 심정인 것 같았어요. 어떤 날은 평소처럼 다정하게 굴다가도 어떤 날은 갑자기 거리감을 두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저 이제 현우 방에서 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현우가 돌아오면 어색할 것 같아서 미리 적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할 때 지은이 표정은 정말 복잡했어요. 슬픔과 체념과 불안이 뒤섞인 그런 표정이었죠. 지은아, 너 후회하고 있어? 아니에요. 후회는 안 해요. 하지만 무서워요. 뭐가 무서운지.
현우한테 들킬까봐도 무섭고 아버님이랑 헤어져야 한다는 것도 무섭고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혼자가 되는 것도 무섭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가슴이 아팠어요. 지은이도 저만큼이나 혼란스러워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주 내내 우리는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서로를 아꼈어요. 말은 별로 하지 않았지만 더 자주 안아주고 더 오래 바라보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아버님, 현우가 와도 아버님을 잊지는 않을 거예요. 나도 그래, 지은아. 절대 잊을 수 없어. 하지만 이제 정말 끝이겠죠? 그래야겠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둘 다 확신이 서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정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 서로를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지낼 수 있을까? 토요일이 다가올수록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마치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였죠. 둘 다 웃으려고 애써봤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저녁, 지은이와 함께 조용히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지은이와 제가 동시에 얼어붙었어요.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나가보니 현우가 서 있더라고요. 큰 가방 하나를 들고요. 아버지, 저 왔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현우가 돌아온 거예요. 우리의 은밀했던 시간들이 이제 정말 끝나는 순간이었죠. 현우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거실을 둘러보더라고요. 그리고 식탁에 2개의 그릇이 놓여있는 걸 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지은이는 그때 부엌에서 나왔어요. 현우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현우야, 왔구나. 지은아. 고생 많았어. 서먹서먹한 인사를 나누는 사이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현우가 뭔가 눈치챌까 봐 말이죠. 아버지, 그동안 지은이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당연한 거지. 지은아. 힘들었지? 괜찮았어. 현우와 지은이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복잡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제 지은이는 다시 현우의 아내가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현우가 큰 가방을 방에 놓으며 집안이 익숙한 듯 돌아다녔어요. 아버지, 집이 변한 게 없네요. 아니, 오랜만이라 그럴 테지. 현우야.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자리는 구했대? 네, 서울에서 작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월급은 적지만 안정적일 거예요. 지은이는? 지은이는 여전히 은행에서 일해요. 현우가 지은이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지은아, 너도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부부끼리 살아보자. 그 말에 지은이가 고개만 끄덕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그날 밤, 현우는 예전 자기 방에서 잤어요. 지은이와는 아직 어색한지 따로 자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바로 옆방에 현우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정말 이상한 동거가 시작됐어요. 현우는 당분간 여기서 지내겠다고 했어요. 아버지, 일자리는 구했는데 월급 받을 때까지 좀 힘들어서요. 원룸 보증금도 모아야 하고 한두 달만 더 신세질게요. 거절해 볼 수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 아들이건데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 천천히 하라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복잡했어요. 지은이를 계속 볼 수 있어서 좋으면서도 현우와 지은이가 부부로 지내는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게 괴로웠거든요. 처음 며칠은 현우와 지은이도 서로 어색해했어요. 몇 달 만에 만났으니까 당연했죠. 현우가 지은이한테 미안해요. 내가 너한테 너무 나빴어라고 말하며 손을 잡으려 하니 지은이가 살짝 피했어요. 아니, 오빠, 괜찮아. 이제 다시 시작하자. 그런 대화를 들은 저는 방에서 혼자 술을 마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예전 모습을 되찾아가더라고요. 지은아, 내일 같이 나가서 쇼핑할까? 좋아. 그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은이는 이제 완전히 현우 편이 된 것 같았어요. 현우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처음엔 그냥 우연한 시선이었지만 이제는 명백한 관찰이었어요. 아침에 우리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현우가 갑자기 나와서 아버지, 지은아, 오늘 아침은 무슨 메뉴예요? 라고 웃으며 물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졌어요. 지은이는 그 시선을 피하며 아빠,
김치찌개예요. 오빠도 먹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현우야, 너 일 찾았으니 좋은 일이야 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했지만 현우는 아버지, 그동안 지은이랑 잘 지내셨어요? 특별한 일 없으셨죠? 라고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에 저는 심장이 철렁했어요. 아니, 특별한 일은 없고 그냥 가족끼리 지냈지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어요. 지은이는 고개 숙인 채 밥만 먹었어요. 그날부터 현우의 행동이 더 수상쩍어졌어요. 집안에서 우리 둘만 있을 때마다 갑자기 나타나서 뭐 하세요? 라고 묻거나 현관문 소리를 듣고 바로 나오는 등어. 지은이는 점점 말이 없어지고 밥도 제대로 안 먹었어요. 아버님, 저 무서워요. 현우가 뭔가 아른 것 같아요. 라고 밤에 몰래 속삭였어요. 저는 그녀를 안으며 조용히 해. 우리가 죄책감 느끼는 게 이미 지혜예요. 하지만 현우의 눈초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어느 저녁, 현우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아버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 물어봐라. 아버지와 지은이 혹시 뭔가 있으신가요? 그 말을 하다가 현우가 멈췄어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뭔가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쿵쾅대며 무슨 말이야?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예민한 것 같네요. 라고 대답했지만 현우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찼어요. 그날 이후로 현우는 완전히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아침에 갑자기 아버지, 저 원룸 찾아봤는데 다음 주쯤에 나가려고 해요. 벌써 돈은 모았어요. 친구가 좀 빌려줘서. 그리고 여기 너무 오래 있으면 폐가 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할 때 현우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뭔가 확신은 없지만 의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어요. 지은이는 그 소식을 듣고 더 위축됐어요. 아버님, 이제 끝인가요? 라고 울먹였어요. 저는 그녀를 안으며 아니, 지은아, 우리의 사랑은 끝나지 않아.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어요. 그 다음 주가 정말 지옥 같았어요. 현우는 원룸을 알아보러 다니면서도 계속 저와 지은이를 예리하게 지켜봤거든요. 어떤 때는 일부러 깜짝거실에 나타나서 우리가 대화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기도 하고 지은이가 제 방 근처에라도 가면 뭐 하러 가? 라고 묻기도 하고 정말 신경이 곤두서더라고요. 지은이는 더 힘들어했어요. 남편한테 의심받는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계속 신경 쓰느라 야위어가 눈에 보였어요. 현우도 그런 지은이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왜 그런지는 묻지 않더라고요. 아니, 묻기가 무서웠을지도 모르죠. 그러던 어느 날 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현우가 저한테 다시 물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해주세요. 지은이랑 뭐 있으신 거예요? 증거는 없지만 느낌이 옵니다. 저는 가슴이 덜컹했어요. 현우야, 그건 아니야. 우리 가족일 뿐이야 라고 부정했지만 현우는 믿지 않는 눈빛으로 봤어요. 아버지, 믿어요. 하지만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일 이사 갑니다. 지은이도 같이 갈 거예요. 이제 저희 부부끼리 새로 시작할게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현우야, 너 지은이를 아끼는 건 좋아.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그런 결심은 좋아. 하지만 그 결심 뒤에 숨겨진 의심이 느껴졌어요. 이사 준비 과정에서 현우는 지은이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지은아, 우리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살자라고 손을 잡았어요. 지은이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슬픔이 숨어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사 당일 아침, 정말 허무했어요. 현우와 지은이가 짐을 정리해서 차에 싣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지은이는 마지막에 저한테 다가와 아버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도 고생했다. 지은아, 너도 잘 살아. 그냥 평범한 인사였지만 둘 다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지은이의 손을 잠깐 잡았지만 현우가 바라보는 시선에 황급히 뗐어요. 아버지,
그럼 저희 가겠습니다. 잘 살아라. 차가 떠나는 걸 보면서 저는 현관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거구나. 바닷바람이 불어오는데도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혼자 남은 집은 정말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죠. 지은이가 없는 집은 다시 예전처럼 차갑고 외로운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TV를 켜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어요. 며칠 뒤 현우가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다. 지은이가 안부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래, 고맙다. 그게 끝이었어요. 더 이상 지은이에 대한 소식은 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다시 혼자입니다. 예전보다 더 외로워진 것 같아요. 지은이와 함께했던 따뜻한 시간들을 알아버렸으니까요. 가끔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후회할 때도 있어요. 사랑이었을까? 외로움이었을까? 그 차이가 중요할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리워하기도 하죠. 결국 깨달은 건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 외로움이 더 무서운 족쇄라는 거였어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지은이를 생각해요. 잘 살고 있을까? 현우는 잘 지내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찾아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꿈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 따뜻했던 시간들은 분명히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잠깐이라도 외롭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말하기 힘든 부끄럽고 죄스러운 이야기였지만 한 번은 털어놓고 싶었어요. 혹시 저처럼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를 욕하셔도 좋고 이해해 주셔도 좋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세상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가져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혼자예요. 집안은 조용하고 바닷바람 소리만이 제 귀를 간지리죠. 그 시간들이 정말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외로움의 일시적인 환상이었을까? 저는 여전히 그 질문을 떠올려요. 후회는 없어요. 잠깐이라도 따뜻한 온기를 느꼈으니까요. 지은이의 부드러운 손길, 그녀의 웃음, 그 모든 게 제 인생에 빛을 준 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외로움은 정말 무서운 법이에요. 그건 바다의 파도처럼 조용히 다가와서 사람을 삼켜버리죠. 저는 이제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 노력해요.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마을 어르신들과 모임을 가져보지만 아직은 어렵네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가족의 유대는 피로 맺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거죠. 현우는 지은이와 새 삶을 살고 있을 테고 저는 여기서 바다를 보며 그들의 행복을 빌어요. 하지만 가끔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환청이 와서 가슴이 아파요. 그 사랑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세상의 시선이 아직도 무겁게 느껴지지만 저는 그 순간의 진심을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세요? 이런 금기의 사랑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욕도 좋고 공감도 좋아요.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더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세상에 숨겨진 비밀들을 가져오겠습니다. 박민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통해 배운 건 외로움에 맞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변을 소중히 하세요. 바닷바람처럼 자유롭게 살아가세요. 그리고 누군가의 외로움을 공감해주세요. 그게 가장 큰 사랑일지도 모르죠.